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를 지명을 했는데 보수 성향의 코니 베럿 판사를 지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현지 시각으로 26일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베럿 제7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할 데 없는 업적과 우뚝 솟은 지성,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요. 이 베럿은 고 안토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척이 출신으로 인디애나주 노터데임 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후 판사로 지명되기 전까지 모교에서 교수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 IT에서 입양한 2명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자녀를 둔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데요. 이 낙태 반대론자이고 이 많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반이민 총기 소유 정책에 적극 찬성하고 의료보험 개혁법인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이 다음 달 상원 법사위의 검증 절차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과하게 되면 이 베럿 지명자는 미국 역사상 5번째 여성 대법관에 취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민주당이야 당연히 강하게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의 공방도 더불어서 더 뜨거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일단 베럿 지명자를 만나는 행동 자체가 인준을 추진하는 데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만남 자체를 거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상원은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이 공석에 대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유권자들이 지역구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오바마 케어 권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베럿 대법관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뉴욕타임즈는 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공화당의 권력 장악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길 원한다면서 지금으로선 대법관 지명 반대가 민주당 내 소수의 온건파 의원들까지 결속시키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작지 않은 성과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은 민주당과 진보층은 베럿이 낙태 권리를 후퇴시키고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인준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공화당은 이에 전혀 아랑곳 없이 다음 달 12일에 인준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서 22일에는 지명자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뭐 민주당 당연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이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닐 고서치 그리고 2018년 10월에 브렉 캐베너 대법관을 임명한 데 이어서 4년 사이에 무려 3번째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찰 이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갔습니다. 스가 총리 지난 26일에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이 향후 가능한 한 빨리 정부로서 책임을 지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 내년 여름이면 137만 톤의 오염수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래도 이 해양 방류 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네. 이 아사히 신문은 도쿄전력 직원이 스가 총리에게 오염수를 건네면서 물로 희석하면 마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 스가 총리가 정말 마셔도 돼요? 라고 되묻기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냉각수에 지금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하루 17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후에 원전 부진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지난달 기준 1,041개의 탱크에 122만 톤에 달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숫자 자체가 많습니다. 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측은 이 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를 거치게 되면은 한 번 더 희석을 한 후에 이 방사성 기준치 이하로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안전하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전문가들과 국제사회는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방사성을 방출하는 이 방사성 동위 원소인 삼중수소 트리튬은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6월 30일자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초과를 했고요. 이 정부가 얘기하는 기준치에 충족하는 것은 27%, 30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바다라는 게 한 곳에만 오염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단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가 되면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2, 30년 후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한이 되는 건데 네, 어떻게든 막아야 될 텐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네. 자, 다음은 레바논 소식입니다. 레바논에서 지금 뭐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요.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총리가 사임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신임 총리로 지명된 무스타파 아디브 총리가 현재 시각으로 26일 정부를 구성하는 일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레바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 수니파 출신인 아디브 총리가 이 내각 구성에서 종파주의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슬람 시아파가 이 내각 구성 때 여러 장관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고로 다양한 종파로 구성된 레바논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마론파 그리스도교 그리고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출신이 각각 맡고 있죠. 네. 자, 미셀 라운 레바논 대통령은 아디브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헌법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 지금 현재 레바논의 지원을 돕는 국제지원 그룹이라든지 또 국제통화기금 IMF의 눈치를 우선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레바논 국민들은 권력 나눠먹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레바논 정치계의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 이제 긴축 재정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 구조조정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강요하는 IMF의 구제금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가 구성이 되더라도 지금 헤쳐나갈 일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지난달 4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질산 암모늄 폭발 사고로 지금까지 190여 명이 숨지고 약 6천 명이 다친 레바논에서는 현재 실업률이 40%, 빈곤율은 45%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위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카카스, 흔히 코카서스 지역이라고 하는 딱 그 지역인데요. 이란의 위쪽에 있고 터키의 옆쪽에 있고 러시아 이렇게 조지아 이렇게 딱 둘러싸인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평소에도 이 미승인국인 아르차흐 공화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어온 두 나라인데요. 네. 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아르차흐 공화국은 2017년 국명이 바뀌기 전에는 나고르노 카라바흐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지만 대다수 주민은 또 아르메니아인들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네. 양국은 지금 현재 상대국이 이 지역 인근 민간인 주거지 정착촌에 공격을 가해서 보복 공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상대가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아르차흐 공화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 지역이 분쟁 지역으로 떠오른 것은 소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23년에 이 이시오프 스탈린이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주의를 좀 약화시키고 당시의 신생국인 터키 공화국과 관계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같은 튀르크 민족 계열인 아제르바이잔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요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아르메니아인들이 대다수 주민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반발을 하겠죠. 그때부터 네. 반발하기 시작해서 1988년이 되면은 이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아예 아르메니아를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제르바이잔이 학살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때부터 강압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다음해인 1992년부터 2년간 이 지역을 놓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네. 사실 소련 시절까지만 해도 아르메니아인이 74%, 아제르바이잔인이 25%였지만 이 전쟁 때 이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난민이 돼서 떠나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르메니아인들입니다. 자, 이 아르차르 공화국을 두고 인근 국가들은 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각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군이 주둔해 있는 아르메니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미 국가를 표방하면서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양측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 러시아와 프랑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해온 터키는 또 아르메니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